그러니까 1년 정도 올랐다라고 해서 이걸 고점이라고 판단하기엔 기간상으로도 너무 저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기간상으로 올라갈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불균형이 한번 이 반도체 사이클에서 왔던 것처럼 원전에서 또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역시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이라고는 보는데,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흐름을 아주 날카롭게 읽어주시는 분이시죠. 주식장인 이창대 대표님 모시고 코스피 6000 시대에 도대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실 때부터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이게 왜냐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걸 때문에 돈 버신 분들 많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솔직히 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대단해서 본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이 벌어준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너무 좋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장이 좋다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원인을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한 달 전, 두 달 전 뭐 4천, 5천, 6천 막 이러고 가고 있으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실적인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이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징적인 기업들인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너무 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부동산에서도 이제 평가하는 그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수익률이라든지 이 정도 월세 나오고 이 정도 전세면 이 정도 가격이고 입지고 막 이런 거 판단하잖아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가치 평가를 하는 기준은 조금 저마다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치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는 보통 이제 이익 구조가 좋으면은 저는 좀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이익을 내는 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냐를 이제 판단했을 때 PER을 산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한 달에 뭐 한 1년에 뭐 한 100억을 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한 이렇게 똑같이 번다는 전제하에 10년 동안 벌면 그 기업의 몸값이 되는 거니까 이거 PER 10배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2000억이면 20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PER이 그러니까 쌀수록 저평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PER이 싸다고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PER이라는 걸 저는 이제 오히려 프리미엄이라고 좀 해석하는 편인데 이익 구조가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100만 원 버는데 50만 원을 남기는 기업들이 있고 200만 원을 버는데 50만 원 남기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100만 원 버는데 50만 원 버는 기업이 훨씬 더 이익 구조가 좋은 거죠. 이익률이 높으면 좋은 회사다. 그렇죠. 그래서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PER 프리미엄을 그 비슷한 상응하는 수준으로 산정을 해줘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을 보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나 순이익 추정치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추정치 기반으로 따졌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70% 육박할 걸로 기대를 하고 순이익률도 뭐 한 50% 정도를 이제 내다봐요. 그러니까 한 30-40%는 기본 삼성전자가 좀 덜 나오는데도 30-40%를 내다보고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뭐 50%, 뭐 영업이익률 70% 내다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한 40-50%를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PER이 한 30배를 가도 비싸진 않다. 뭐 싼 건 아니지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PER이 지금 5배, 6배 이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현재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딱 말씀드립니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비싸다라고 하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뿐이지 이익 내는 거 대비해서는 너무 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제가 작년에도 한 3배에서 5배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 삼성전자도 한 몇 배 올라도 싸다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올랐는데도 똑같습니다. 시총이 1000조를 넘어가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뭐 700조 넘어가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이제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한 3배 최소한 그리고 한 5배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3배 정도는 올라도 비싼 게 아니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지금 현재 이익 구조 대비해서. 그래서 이익 구조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순식간에 반토막 나진 않을 거잖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그 말은 이제 반대로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예상치 못하게 너무 갑자기 급작스러운 매출 증가와 이익률 증가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갑자기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선은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뭐 저도 기사는 봤는데 뭐 애플이 뭐 그 반도체 디램 가격 100% 올렸더니 바로 사겠다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없는 거잖아요. 그냥 물건이 없어가지고 제발 팔아주세요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죠. 네,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모든 투자 시장이 결국 수요 공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최상의 조합을 우리가 보통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저는 좀 좋게 판단을 하는데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이 문제가 터져서 쇼크가 터져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뭐 중동에서 전쟁 나면 원유 공급 안 되니까 유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공급 문제로 충격이 터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수요가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막대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치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요가 밀어올리는 가격을 주식시장에서 최상의 조합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과거에 뭐 H&M 같은 해운주들 뭐 코로나로 봉쇄되고 이럴 때 주가가 막 공급 쇼크가 오니까 올라가고 이랬는데 그거보다도 지금처럼 수요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서 그래서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제 물량을 쳐내지를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솔직히 제품이 뭐 어제랑 오늘 제품 가격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네. 뭐 한 6개월 1년은 지나야지 좀 진보된 기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익 구조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야, 근데 이게 그 사실 6개월 전 한 8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작년 한 7, 8월쯤만 해도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7월 달에 왜 이렇게 디램 가격이 올라가 하더니 어느 순간 이제는 없어서 못 사고. 근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지금 한 달 사이에 뭐 삼성전자가 200조 번다. 아니다 300조 번다. 뭐 이러고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번다. 제일 많이 번다. 이런 얘기까지 왔어요 지금. 세계 최고로 돈 많이 버는 회사가 될 것이다. 300조 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왔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좀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상 저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고 보통 우리가 한 3년에서 5년 주기의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그 실적 전망은 조금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좀 틀릴 가능성이 있다. 오차 범위가 좀 커질 수 있다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는데 지금 현재 2026년인데 올해 실적 전망, 연간 실적 전망은 뭐 쇼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한 올해가 2026년이면 한 2027년까지는 이게 대동소이해요. 그 안에서 이제 좀 놉니다. 그 중간중간에 뭐 크게 계약 따내고 이런 게 막 계속 들어오면 좀 변경은 되는데 컨센이 현 시점에서 이제 수요를 기반으로 따졌을 때가 그 정도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PER 5배, 영업이익률 몇 프로 이런 게 올해랑 내년 전망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싸다는 거니까 이게 뭐 쇼크가 오차 범위가 무슨 30%가 벗어나고 그럴 거는 아니니까. 야, 그러면 지금 20만 원인데도 한 3배 올라서 삼성전자 한 60만 원 돼도 그러면 이제 뭐 적정가 정도 느낌?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하는 거죠. 뭐 어마무시하게 싸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요즘에 그 한미 반도체도 소부장 쪽에서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상한가 치고 그러던데요? 네, 근데 그 한미 반도체가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뭐 50%대, 40%대 순이익률이.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 SK하이닉스보다는 좀 안 나오는 거죠. 근데도 높은 수준인데 PER이 지금 제가 지금은 안 봤는데 한 40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몸값은 훨씬 더 비싼데 싼 거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훨씬 싼 거죠. 왜냐면 PER 40배인데 걔네 막 대여섯 배 이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삼성전자가 300조를 번다 그러면 10배면 3,000조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는 더 올라가야지. 그렇죠. 2배 이상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어마무시하고 그게 솔직히 비싼 게 아닌데 제조업 분야에서 그럼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올라갈 여력은 있겠구나. 그렇게 3배, 5배 무조건 갈 겁니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고평가다. 그러니까 못 간다. 이런 논리는 제 입장에서는 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고평가가 아닌데 3배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데 지금 벌고 있는 돈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이게 그 실적은 결국에 그 주가가 이제 실적에 따라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가는 게 이제 직선은 아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그 뭔가 꺼리는 분들은 차트를 보면 이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지금은 손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뭐 이렇게 조정이 오는 건가 아니면 그냥 계속 가는 건가 여기서 이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한 번 또 우려되는 거는 요즘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 지표라는 거 있잖아요. 절대 주식에 관심 없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갑자기 뭐 현금 싸들고 뭐 가방에 현금 가져와서 객장 와서 이거 다 삼성전자 사겠다고 하신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단기 조정은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평가한 건 맞지만 기술적으로는 많이 올라간 건 누구도 부정 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으나 시장 자체가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단 올해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연준 의장 교체가 이제 5월에 진행되게 될 건데 생각보다 매파적인 인물이 지명이 됐다라고 해서 2월달에 좀 충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2월달에 충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뭐 내 멋대로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뭐 난 매파적인 인물이라 지금 뭐 경제 상황 모르겠고 난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인상할 거야. 이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향이라는 게 내가 매파적인 성향이면 조금 인하는 해야 되는데 좀 천천히 하자. 너무 급격하게 하지 말고. 근데 난 비둘기적이다 그러면은 조금 나는 빨리 할래.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유동성 돈 푸는 규모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든지. 근데 해야 될 건 안 하진 않는다라고 제가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케빈 허시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금리 인하를 부정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차기 연준 의장에게 좀 운영할 수 있는 그 룸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이런 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기준금리 더 인하 안 하고 동결한다라는 의견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5월 이후부터는 지금 작년 4분기 이번에 그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1.4% 쇼크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미국으로 몰렸던 돈들이 결국에 긴축 기조로 가게 되면 미국으로 돈이 몰려들었다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이제 저달러 기조로 가면서 투자에 대한 위험 선호 심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한국만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AI 시장이 미국에서 워낙 핫하다 보니까 미국이 2월달 조정이 나와도 반도체 지수는 잘 버티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AI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아시아 국가들 뭐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TSMC 이제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네. 지수가 한국 못지않게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멈춰 있어도 이 국가들은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뭐 더 잘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한국만 간다라고 보긴 어렵고 자연스럽게 미국으로부터 이제 주변 국가들로 이제 투심이 내려오면서 낙수 효과를 받고 있는 구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상법 개정도 하지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하려고 하고 이게 의지라든지 정부 정책이 또 맞물리면서 엄청 발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다른 나라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이제 좀 붐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상황에서 핵심은 그 AI 쪽에 대규모 뭐 투자가 들어가고 그게 뭐 데이터 센터도 해서 이제 메모리가 너무 많이 필요할 거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도 막 이렇게 찍히는 거고 앞으로 27년도 벌고 뭐 계속 벌 거라는 그 기대감도 많이 있는데 AI 쪽이 그러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뭐 실적 발표하면 또 막 물론 떨어지지만 엔비디아도 막 빠지고 하니까. 그렇죠. 네. 뭐 솔직히 이제 우리가 그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떨어진다. 엔비디아는 실적이 안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계속 네. 실적이 좋았는데 11월 달에 AI 뭐 거품 논란 나오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이번에도 실적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빠졌어요. 뭐 기대감 소멸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엔비디아는 그동안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수년 동안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AI 시장이 이제 멈춘다라고는 보지 않는 게 계속 그럼 AI에 돈을 쏟아부어 줄 거냐가 이제 중요한데 AI 고점 논란이 얘기가 나왔던 게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AI가 하드웨어 분야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 분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쏟아부어서 하드웨어 기업들 주머니에 넣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팔란티엄, 오라클, 그다음에 뭐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우리 데이터 센터 엄청 필요해. AI 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데이터 센터 지어줘.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내놔. HBM 줘.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고객 입장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사실상 네. 우리 제품 계속 사간다는 건데. 그래서 하드웨어 분야에 있어서는 AI 고점 논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AI 고점 논란이 나오는 거는 다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알파벳이나 이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입장. 투자가 너무 과투자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뭐 하드웨어는 상관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이 그래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오라클이나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팔란티어 뭐 네. 이런 기업들 지금 주가가 작년 그 11월에 처음에 AI 고점 논란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도 흔들리고 우리나라도 네. 흔들리고 그랬는데 작년 11월부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쫙 수직 낙하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수직 낙하한 기업들도 있는데 뭐
인투이트 뭐 이런 기업들 전반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고 나서부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거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이거 자금에서 언제 할 거야? 언제까지 돈 쏟아부을 거야 하는데 지금 알파벳을 비롯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이제 빅테크 기업들 소프트웨어 쪽에서 채권 발행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오래된 게 아닙니다. 뭐 한 달 남짓 했는데 얘네가 벌써 한 580조 원 정도를 돈을 또 땡겨왔다는 거예요. 왜 땡겨왔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또 데이터 센터 아니 AI 인프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포함해서 전력 인프라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뭐 비상발전기 ESS 다 아우르는 AI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돈을 또 쓰겠다는 거니까 사실상 이 AI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는 돈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는 그만 투자하고 회수할래가 아니라 아니야 더 쏟아부어야 돼. 인 상황이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지금 좀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고 힘들고 도대체 언제 우리가 이걸 투자해야 되나 하지만은 그게 안 오진 않을 거잖아요. 회수하는 구간이 오긴 올 거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을 무료로 계속 배포했다가 나중에 돈 땡기기 시작했을 시점부터 돈을 많이 벌었듯이 네. 언젠가는 돈을 땡겨야 되는데 아직은 돈을 더 쏟아 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 지금 계속 강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서서히 우리 돈 벌 거야. 데이터 센터 투자 그만할 거야. 그러면 아마 그 돈들이 소프트웨어로 이동할 겁니다. 네. 그러면 돈이 이동했다 뿐이지 사실상 시장이 깨진다라고 보긴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하드웨어에 있던 돈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또 넘어가는 거죠. 하드웨어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네. 이제 하드웨어 안에서도 비슷한 맥락인 게 그래픽카드 엔비디아가 엄청 치고 가니까 그 다음에는 HBM이 엄청나게 갔어요. 엔비디아 실동안. 네. 왜냐면 너희 그만큼 투심 많이 빨아들였잖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갔던 게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하나의 컴퓨터로 보면은 CPU 필요하잖아. 인텔 주가 한 번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순서대로 이제 돈이 자꾸 이동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MLCC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주가가 최근에 네.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상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 관련된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은 어지간하면 다 한 바퀴를 돌았다. 근데 이게 한 바퀴 더 돌고 또 갈 것이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더 투자해 줄 것이냐가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또 이제 쏟아붓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하드웨어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뭐 안전한데 그렇지만 이게 언젠가 투자가 끊긴다면은 이 주가도 이제 영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어차피 여긴 또 사이클 산업이니까. 네. 그러면 또 어쨌든 그 언젠지 모르겠지만 또 잘 나와야 된다라는 리스크는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당장은 그런 게 없다. 당장 네. 어떤 뭐 리스크라고 볼 만한 건 없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워낙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우리 이제 투자 그만할 거야. 데이터 네. 센터 확보 거의 다 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시그널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아마 하드웨어 기업들이 이제 고점에서부터 쭉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그걸 좀 우려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하드웨어 지금 너무 잘 가니까 소외받는 것 같다. 그러면 하드웨어를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적절히 들어가고 네.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 거의 조롱받고 있거든요. 이런 장에서 어떻게 돈을 이렇게 못 버냐. 네. 뭐 미국 장 좀 들갔다? 오케이 뭐 그러는데 미국 주식인데도 지금 팔란티어 뭐 아마존 다 빠졌죠, 뭐. 완전 무너졌거든요. 네. 심지어 한국도 이렇게 잘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상징적인 국민 기업 네이버 카카오는 그냥 완전 그냥 횡보만 하고 있거든요. 네.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적절히 섞으면 저는 포트폴리오가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지금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뭐 단기 고점일 수도 있으니 그렇죠. 너무 여기에다가 올인하지 말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 추격 매수했다가 만약에 거기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나 막 이런 데로 자금이 이동이 시작되면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뒤늦게 잡거나 아니면은 고점에 잡았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적이 막 두세 배씩 막 올라가는데 여기서 굳이 네이버를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굳이 여기서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저는 신규 진입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신규. 보유하고 있으면 뭐 매도할 필요가 네, 요즘에 근데 전혀... 짤 도는 거 아시죠? 뭐 이재용 그 회장 짤. 네, 알고 있습니다. 설명할 시간 없어. 우선 타. 어서 이거잖아. 그 그런 챗GPT. 짤이 도니까 네. 이게 또 겁나기도 하고 지금 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 좀 리스크는 있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 투자 성향이라서 제가 정답은 아닌데 제 성향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라면 여기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굳이 예. 좀 더 가더라도. 예, 저는 뭐 아니 앞서서 무슨 두세 배 올라가도 싸다 그러더니 뭔 소리냐 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너무 올라서
이 결국에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흔들리는 정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설사 여기까지 결국 최종에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좀 감안했을 때는 변동성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좀 사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저라면 지금 구간에서 많이는 안 살 것 같고 그 다음 타자로 올라갈 만한 건 낙수 효과를 받을 만한 업종들로 저는 고개를 돌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소부장주들도 해당이 될까? 아니면 삼성전자 꺾이면 같이 꺾이는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소부장까지도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소부장보다도 아예 그냥 다른 섹터를 완전 보는 섹터 다르게. 아예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제가 여기 처음 그때 출연했을 네네. 때 현대차그룹 얘기를 맞아요. 엄청 했었잖아요. 근데 현대차그룹 그때 대비해서도 지금 정말 많이 올랐는데 뭐 제 자랑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제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올랐어요. 현대차그룹이. 네. 왜냐하면 영원한 불경기가 없고 결국 호경기로 나아가게 되면 경기 민감 업종인 자동차는 결국 돈을 네. 벌고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면 차를 바꾸니까 거기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인 현대차그룹이 올라갈 거로 봤고 불경기에 또 망하거나 사업이 위축되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건 잘 글로벌 벌었죠. 순위를 끌어올렸으니까. 네. 근데 이제 현대차그룹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간 게 그 CES 2016에서 약간 지금은 로봇주 대표가 됐죠. 네, 완전 피지컬 AI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1월 달에 올라가고 나서 좀 숨고르게 하면서 떨어질 때 분명히 다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왜냐면 자동차 모멘텀으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때는 뭐 로봇이 지금 막 실적을 팍팍 꽂아주는 단계도 아닌데 이제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실적에 팍팍 꽂아주는 단계로 가는 거라 저는 그때 자동차 붐업이 이제 한번 되면서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 지금 현재 현대차뿐만 아니라 철강이나 화학주들도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다 네. 경기 민감주인데 이런 애들이 움직일 정도면 사실상 시장이 이제는 완전히 호황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고 저는 중간은 넘었다고 보지만 아직 전성기가 깨졌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막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삼성전자 100%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조금 좀 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거를 좀 분산했다가 만약에 빠져주면 고맙고 네, 그럼 그렇죠. 다시 이제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서 잃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 말은 반대로 누가 한번 팔기 시작하면 손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다 던지는 그게 걱정되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변동성 자체가 너무 커버리니까 들어가는 거를 그렇게 저는 좀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막 조롱받던 종목들이 있어요. 현대차그룹도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그때도 현대차그룹 너무 안 간다고 조롱받던 주식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LG그룹도 그렇고요. 근데 다 올라갔고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들어갔다가 계속 조롱받는 분들 많거든요. 네. 다음이니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도 올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이제 그 산업 트렌드는 미국을 추종하기 때문에 증시는 똑같이 안 가도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살아나야 하는데 네. 현재 분위기는 소프트웨어가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 그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온 게 그 톰리라고 네. 기술적 분석을 좀 추종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 톰리라는 분이 얘기한 게 이번에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이거 항복 신호다. 팔 사람들 다 팔았다 소프트웨어 기업. 그래서 이제는 바닥치고 올라올 거다라는 기술적 분석을 좀 내놨어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이제 그 ETF를 하나 설명해 주면서 소프트웨어 ETF에서 구성되어 있는 그 이제 ETF가 사실상 이제는 좀 바닥을 쳤다는 평가를 했는데 거기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팔란티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완전 소프트웨어 상징적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알파벳이나 이런 기업들도 그렇지만은 알파벳은 상대적으로 좀 들떨어졌지만 이 소프트웨어 그런 상징적인 기업들이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올 거라는 평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프트웨어가 가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만 돈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들이 여기다 돈을 그만 쏟아붓고 있고 그럼 하드웨어들이 성장 동력을 잃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꺾이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투자를 그만한다라는 건 이제 자금을 회수하겠다. 이제 돈 그러니까요. 벌겠다는 거니까. 이쪽에서 그만둔다는 건 여기에서는 엄청난 악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완전히 떡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그만둘 만한 정도로 지금 AI 전쟁이 끝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너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만 다들 보시더라고요. 근데 안 가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는 저거 그냥 안 가 하니까 그냥 버려두고. 네. 근데 갈 종목들이 늦게 간다 뿐이지 안 가진 않거든요.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LG 그룹도 그렇고 늦게 간다 뿐이지 네. 결국 가기 때문에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들어가는 거 오케이.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 네, 자금이 하자.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쪽까지 같이 조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게 이제 병목 현상 나오는 곳들이 지금 막 다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그 병목 현상 중에 가장 큰 게 결국에 전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뭐 메모리가 있든 뭐 GPU가 있든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관련된 것들도 뭐 많이 올라가고 요즘에 건설사도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 갑자기 대우건설 막 현대건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원전 지어보는 회사들은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원전이 또 다시 한번 또 대세가 되는 건가요? 원전은 지금 제가 이제 그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게 조방원이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조방원을 이제 묶어서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이다 얘기하는데 이 공통점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산업주기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슨 뭐 잠깐 6개월, 1년 오르고 반짝 오르고 딱 끝나는 이런 뭐 테마성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년, 10년 사이클을 보고 애초에 진입을 하실 거면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미 전력 인프라도 거기에 좀 비슷한 유형인데 전력 인프라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올라간 지가 거의 한 5년 가까이 올랐습니다. 내일.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도 방산 이외에 이제 그 조선 같은 경우에도 한 2, 3년 정도는 쭉쭉 올랐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되기는 해요. 근데 원전은 이제 오른 지가 겨우 한 1년 남짓?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기상으로도 여기서 올라서 그냥 고점 찍고 그대로 고꾸라져서 끝?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고꾸라질 수는 있는데 이 조정이 뭐 한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러지만은 한 5년 주기, 10년 주기 사이클로 보면 현재 고점은 또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올랐다라고 해서 이걸 고점이라고 판단하기엔 기간상으로도 너무 저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기간상으로 올라갈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 미국의 소프트웨어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또 최근에 땡겨왔는데 아마존, 네.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그 땡겨온 게 데이터 센터라고 특정 지은 게 아니라 AI 인프라라고 얘기했어요. 데이터 센터는 여태까지 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기도 물론 투자를 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슈퍼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전원 안 들어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의미가 없잖아요. 뭐 1시간 돌리면 그 AI 돌리는 게 의미가 없듯이 사실상 원전과 이제 그 에너지 분야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다가 태양광 발전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태양광 종목들도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쪽에 있어서는 당분간 계속 강세인데 그걸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원전이고 또한 지금 그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진보 보수, 미국으로 치면은 공화당 민주당이 네. 완전히 이제 그 에너지 정책들이 좀 상반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민주당 정권은 조금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는 편이고 우리나라 보수 진영이나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이라든지 네. 이런 데다가 무게 중심을 많이 두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다 그건 이제 그 정당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당이고 미국은 지금 현재 트럼프 공화당이잖아요. 이게 네. 좀 반대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자마자 얘기했던 아주 임팩트 있었던 단어가 드릴 베이비 드릴이었습니다. 더 빨리 에너지 공급해서 물가 잡겠다는 거거든요. 에너지 공급 많이 늘리고 네.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낮춰서 AI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 원전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민주당 정권인데 이거 그러면은 원전 탈원전 또 얘기 나올 수 예, 있으니까. 왜냐면 문재인 정권 때 또 탈원전을 했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네. 탈원전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탈원전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서 탈원전을 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게 중심을 그쪽으로 안 두고 다른 쪽으로 많이 두면 좀 배척당할까 봐 그런 우려는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이재명 정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거 무조건 필요하네 해서 지금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원전 지원하고 완전히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려했던 부분들마저도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중요한 거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당 정권이라 좀 힘들지 않을까 했던 그 우려마저도 이제 없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네. 적극 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고려해 볼 만한 게 산업주기 사이클이 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주기 사이클이 길다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뚝딱 만들어지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뭐 탱크 하나 만들고 배 이따만한 거 만들고 원전 건설도 어마무시하게 시간과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주기 사이클이 5년 10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탈원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점점 전자화되고 발전함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데 AI라는 시대를 만나면서 이 정도 속도로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탈원전 안 돼. 빨리 원전 다시 돌려야 돼로 돌아온 것이고, 중요한 것은 원전을 탈원전을 했는데 이게 뚝딱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야 되는 수준인데, 앞으로 가는 것도 적당히 앞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수직 상승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라 네. 이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불균형이 한번 이 반도체 사이클에서 왔던 것처럼 원전에서 또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대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돈 쏟아붓고 있고 엑스에너지, 뉴스케일 파워 이런 미국의 네. 원전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징적인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뭐 팀코리아 짜가지고 네. 한국전력, 이제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쪽도 수혜를 받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AI 인프라에 해당되는 그 SMR 소형 모듈 원자료 이 원전 모멘텀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담을 때 제일 많이 금액 기준으로 많이 담은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라, 내가 원전 추세를 좀 보겠다, 원전 주식을 보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요. 만약에 근데 투자를 내가 한 5년 10년을 각오하고 가는 투자자라면 저는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어쨌든 원전 관련된 어떤 수혜나 이런 것들, 뭐 어떤 분들은 뭐 전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네. 구리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좀 다른 것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역시 한국전력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라고는 보는데, 네. 한국전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요. 근데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최근에 잘 가고 있지는 않은데, 뭐 워낙에 배당 기대감도 있고 상법 개정에 따라서 공기업이니까 거기에 더 네. 즉각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도 지금 PER이나 PBR이 말도 안 되게 쌉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좀 결이 달라요. 그럼 PER이 말도 안 되게 높거든요 지금. 근데 한국전력은 말도 안 되게 싸고, 네. 그리고 BHI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좀 또 저평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완전 원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에너지 분야에서 봤을 때 비상발전기 만드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실적 대비해서 지금 여전히 싸고 주가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한전산업이나 한전그룹주에 해당되는 한전 KPS,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우리 기술도 그렇고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시총이 비교적 작은 기업들이 오히려 그 최상단에 있는 네.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기업들보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저걸 사야 되나,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 뭐 이런 종목들보다. 그러는데 어차피 길게 봐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그게 크게 친다고 해서 그걸 보기보다는 그런 상징적인 우량주들을 보는 게 차라리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방산도 그랬고 뭐 다 막 10배씩 올라가는 종목들도 뭐 많았잖아요. 네. 이 원전에서도 그런 엄청난 상승이 일어날 게 여전히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약간 좀 올라와 있는 건가요? 지금에서도 저는 올라갈 모멘텀이 여전히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I 인프라 쪽에서 네. 이 하드웨어 쪽이 워낙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술적 부담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 하드웨어 쪽에서 돈이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원전 쪽이 저는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먼저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이라고 봐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조금 좀 작은 종목들은 훨씬 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좀 탄력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변동성이 커서 대중분들이 이제 좀 느끼기에는 네. 그래도 기왕 투자를 할 거라면 그러한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이나 뭐 이런 시총 최상단에 있는 그런 상징적인 기업들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PER 엄청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호흡이 워낙 긴 산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은 실적은 아니고 이제 기대감인데, 이 기대감이 그러면 5년 10년 꾸준히 이어져 줄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고점 논란, 이거는 당장 생각 안 해도 되나요? 조금 걱정은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에서 오는 우려감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데, 네. 그렇게 따졌을 때 만약에 이제 투자를 전개한다라고 하면 원전은 저는 지금은 공격적으로 들어갈 만한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장기 투자를 각오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할 만한 지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투자를 해도 되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만? 큰 돈을 지금 투입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은 뭐 비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0%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전 쪽은 네. 워낙 좀 길게 보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원전 쪽에서 조금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추가로 더 담아야 될 수 있는 우상향 섹터인 건 맞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쏟아붓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빅테크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천문학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인데 이 AI 인프라라는 게 데이터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랑 전력 인프라, 뭐 비상 발전기, ESS,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뭐 SMR 이런 게 다 하나의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SK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갔지만 얘네도 다 필요한 거라 사실상 뭐 얘네가 더 잘 가고 얘네만 특출나게 필요하고 이런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또 땡겨왔는데 이 돈이 이제 만약에 투입이 준다. 우리 AI 인프라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야,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위험해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꺾이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그건가요? 지금은 이제 GPU에서 시작해서 결국에 지금 뭐 메모리까지 왔는데 병목 현상이 어쨌든 이게 짓다 보면은 야 이제 전기도 부족하다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온다면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도 갑자기 실제 뭐 두세 배 올랐듯이 이런 것들도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조선방산 원전 이런 쪽은 수주 기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주가 뭐 폭발적으로 쌓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순식간에 이제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원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 그 이제 규제나 이런 이제 시공 자체도 오래 걸리거든요. 건설 자체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더 잘하실 것 이거는 같아요. 막 야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이거는. 잘못 사고 나면 큰일 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더 빠른 친환경 쪽이 더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전기를 빨리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다른 건가?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에너지 섹터 투자를 할 때 아예 그냥 믹스를 하는 걸 권장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것도 올라가고 있긴 한데 원전이 그때 당시에 잘 올라가고 있고 2차 전지가 엄청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어차피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에너지는 필요할 거고 에너지 수요는 늘어날 거니까 또 뭐 장기 투자하다 보면 정권 바뀌면 그럼 또 어떻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권 바뀐다고 해도 이렇게 판 벌려놓은 거를 다 이거를 돌려버리는 건 큰일 난다고 보는 입장이라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설사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에너지 수요는 올라갈 거라서 2차 전지랑 섞어서 사는 걸 권장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AI에서 하드웨어만 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못 올라갔으니까 믹스해서 구성하듯이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건 원전이지만 2차 전지랑 믹스해서 구성하는 거 섞어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걸 권장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ESS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자동차랑은 다른 거죠, 그냥. 그렇죠. 요것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악재를 감안해야 될 게 있고 호재를 감안해야 될 게 있는데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이미 다 반영이 됐어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악재가 주가가 수년 동안 떨어졌고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호재는 결국에는 이제 ESS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모멘텀을 전환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았던 게 오케이 수년 동안 전기차 캐즘으로 다 빠졌고 이제 올라가자 해서 작년 10월 추석 연휴 끝나고 주가를 들어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번 완전 기를 죽여버린 게 다들 아시다시피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계약 해지 이슈가 너무 크게 터져가지고 한 방 크게 또 맞았어요. 근데 물론 전기차 캐즘이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했겠지만 규모도 크고 이게 실제로 완전 실적으로 타격을 입는 입장이니까 조단위 계약이 막 취소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타격을 입었는데 이미 그런 건 시장에 다 노출됐고 주가에 반영이 돼버렸죠. 지금부터는 이제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호재를 봐야 하는데 저는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이 시장 자체가 과거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ESS와 그다음에 로봇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어서 한국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니까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B2C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 소비자들한테 팔려면 가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전기차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가격까지 너무 비싸 버리면 또 그래서 정부 지원금 받고 막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를 좀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중국 배터리 시장에 밀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위기가 기회라고 한번 그렇게 전기차 캐즘이 나오면서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타격받으면서 다 무너졌는데 이번에 ESS랑 로봇 같은 경우에는 B2C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해지냐면 가격이 포커스가 생기는 게 아니라 품질
품질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도 되는데 품질이 좋아야 돼. 네. 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퀄리티가 좋고 성능이 좋아야 돼. 뭐 에러가 나면은 이제 바로 생산성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더 중요한 게 금리 인상기였는데 과거에는 지금 금리 인하기라 기업들이 투자도 그냥 마음 놓고 돈 땡겨서 지금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냥 몇백 조씩 그냥 쏟아붓고 있거든요. 또 네. 금리도 내리고 있는 분위기니까 더 올릴 분위기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도 좀 예상을 하는 게 아니 지금 미국 저기 소프트웨어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저렇게 수백 조로 돈 땡겨와가지고 채권 발행해서 하는데 네. 이자를 올린다고? 있을 수가 없는데 내리면 내렸지.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는 계속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네. 기업들 다 죽어나갈 텐데. 그게 죽으면 결국에 이제 뭐 미국이 중국과의 휘청이는 또 거기도 분쟁과에서 또 그렇죠. 지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제 보통 이제 10배 올라가고 하는 거는 이제 박살나는 어떤 업종이 갑자기 이렇게 수혜를 받으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가 약간 그런 게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너무 전기차 파트가 좀 약해서 안 될까요? 저는 2차 전지는 지금 너무 타점도 나쁘지 않고 좋다고 봐요. 제가 지난번 여기 첫 출연했을 때 현대차 그룹 네. 괜찮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했잖아요. 네. 지금 2차 전지가 그렇다고 봅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악재도 반영할 게 너무 많이 반영됐고 다가올 게 이제 호재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 모멘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ESS나 뭐 로봇도 그렇잖아요. 원래 네. LFP 배터리에서 3원계 배터리 쪽에 각광받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럼 로봇에서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 가장 지금 경쟁 치열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뭐 공교롭게도 둘 다 자동차 기업인데 테슬라랑 현대차잖아요. 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아틀라스 이번에 공개했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워낙에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둘이 이제 완전 경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랑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하는 배터리가 각각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B2B 시장으로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 ESS도 결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게 되면 2차 전지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AI 인프라 안에 2차 전지도 포함이 되고 로봇 모멘텀 안에도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AI 인프라부터 피지컬 AI까지 전방위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이제 침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결국에 다 돌고 돌다 보면 마지막에 또 올 것이다. 그렇죠. 어차피 세트니까. 네, 어차피 세트기 때문에 안 간 종목은 결국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아직 관심도가 다음 순위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기에는 지금 보통 그래서 제가 대장주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삼성 SDI가 사실상 2차 전지에서 대장주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매수세도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추세나 가격 자체도 제일 탄력적으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도 꽤 있고요. 네. 그래서 삼성 SDI 주가를 보면 되는데 삼성 SDI가 너무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싸서 삼성 SDI가 대장주인데 이미 다 가버려서 이거 말고 그 후순위 거 사세요라고 하기에는 삼성 SDI도 지금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 사는 거는 뭐 당연히 뭐 가다가 좀 조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러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진입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되는 가격은 저는 전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황 사이클이나 이익 사이클이 완전히 전환되는 시기가 올해부터인데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업황 사이클 안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업종이니까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때쯤 간다라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크게 화학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니까 근데 요즘 화학이랑 정유 그러니까 석화 기업들 정유나 그 철강 자동차 이런 네.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다 잘 가고 있어서 이제 2차 전지도 완전 탄력을 받는 초기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항상 주가는 좀 시장보다 좀 먼저 움직이니까 그렇죠. 항상 그 조롱받고 힘들다고 할 때 들어가면 되거든요. 사실. 네. 철강도 그렇고 맞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솔직히 이제 그 아직 안 올라간 것 중에 네이버 카카오 소프트웨어를 거기도 얘기했지만 아마 조만간 갈 수도 예, 있다. 예, 근데 거기보다도 2차 전지가 좀 더 빠르고 이미 움직이고 있어서 굳이 안 간 거 중에서 더 빨리 움직일 만한 거를 예측해 보자면 2차 전지가 좀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은 좀 길게 보고 2차 전지는 생각보다 빨리 그 좀 분위기 반전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식장인 이창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완전 기대감 하나로만 가고 있는 지금 로봇주. 네. 이 로봇은 정말 뭐 PER 뭐 숫자를 셀 수가 없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실적도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주가는 막 엄청난 이런 분위기인데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이거는 반대로? 제가 이제 뭐 나올 때마다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몇 배 갈 것이다. 뭐 요거에서 욕을 한번 먹었고 터무니없다. 네. 그리고 이제 주가 지수 그때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5천을 공약했을 때 5천? 갈 수 있다. 네. 얘기했을 때도 욕먹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욕을 먹었던 것이 로봇이 2차 전지 10배 파급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10배 갈 겁니다. 뭐 간다는 아니어도 한 10배 못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거봐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실제로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난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맞췄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공감하시면 설득이 되는 거고 네. 공감이 안 되면 설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로봇이 갈 거라고 봤느냐?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뭐 PER 이런 걸로 판단하는 업종이 아니죠, 애초에. 왜냐하면 혁신 업종이니까. 네. 그래서 이익을 내고 있는 거 뭐 이런 걸로 판단할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캐파가 어느 정도 수준의 캐파일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 그대로 일상의 혁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로봇이 이제는 인력을 대체하는 단계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2차 전지도 물론 어마무시한데 로봇이 상당히 이제 강력할 거라고 내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랑 로봇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혁신 업종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올라갔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100조를 넘어갔습니다. 시가총액이. 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로봇 대장주라고 평가받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0조는 아니어도 50조는 가야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대장주의 시가총액. 근데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시가총액이 쌉니다. 그러니까 10몇 조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아무리 못해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3, 40조를 내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기업들 3, 40조 기업들 수두룩 하거든요. 뭐 20몇 조도 있고 뭐 100조 뭐 지금은 뭐 LG엔소 많이 떨어져서 100조는 아니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의 시가총액 규모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로봇은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추후에 이익은 결국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돈을 쏟아붓고 결국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쓰잖아요, 로봇 같은 네.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로봇 기업들이 경쟁력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이제 인수를 해버렸고 네. 결국에 이제 이렇게 성장할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때까지 버티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뒤에 든든한 쩐주가 있어야 되고 기술 경쟁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직접 전개하는 로봇 사업이나 아니면 대기업들이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 들어간 기업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단순히 뭐 지금은 실적이 뭐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수치는 뭐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이 너무 작은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업을 전개할 건데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곳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세장이 펼쳐지면 뭐 실적 상관없이 한 30조, 40조, 50조까지도 갈 것이다. 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올해 대세는 로봇인가요? 저는 지금 올해는 코스피가 엄청 잘 갔잖아요. 근데 네. 뭐 더 잘 간다는 지금 의견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는 낙수 효과를 좀 서서히 받을 때도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살짝 흔들리니까 이게 보유하신 분들에게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나쁘지 않았던 게 못 올라갔던 섹터들이 정말 잘 갔습니다. 오늘 철강 막 난리 났었고 뭐 2차 전지도 그렇지만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산발적으로 막 튀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만 집중됐던 돈들이 이제 막 낙수 효과라든지 다른 데로 분산이 쫙 퍼져버리는 거죠. 예전에 긴축돼 미국으로 집중됐던 돈들이 미국이 금리 인하 시작하면서 유동성하니까 아시아권 이제 우리나라, 네. 일본, 대만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떨어지듯이 그런 구조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봐서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답보 상태가 이제 나오는 시점이 전 조만간 올 것 같아요. 그냥 뭐 무너진다, 박살난다 이게 네. 아니라 답보 상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는 거죠. 이제 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점이 곧 올 거라고 보는데. 쉬긴 좀 쉬어야 돼요. 그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는 이건 좀 심해. 네. 이러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증시도 네. 2월 달에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줬다고 네. 매파적인 연준 의장 지명을 해가지고 2월에서 길면 3월까지는 조정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게 언급도 했었고요. 보기 좋게 그냥 민망할 정도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때 낙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되는 게 역시 당연히 코스닥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나서서 코스닥 육성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육성하겠다라는 기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퇴출 기업 빨리 퇴출시켜버리고 투자자들 눈물 나게 하는 그런 기업들, 저 상장 요건도 안 되는 기업들 왜 저거 상장 계속 하게 두냐, 빨리 퇴출시키고 잘하는 기업들 빨리 상장시켜주고 그다음 밀어줘라 이러니까 딱 이 워딩을 들으면서 투자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 중소형주 적자나는 기업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러면은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ETF 사자. 그래서 네. 코코레라고 하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네. 그냥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닥 150 종목들을 추종하는 ETF를 그거 한번 마비됐었대요, 사이트가. 그거 교육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레버리지. 다 살라고 이제 들어오니까 마비될 정도로 수요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조금 요즘에 또 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못 봤는데 코코레는 한번 또 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스닥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면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안 올라가고는 코스피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시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시총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목이나 업종들이 올라줘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근데 그런 업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코스닥 150도 그렇겠지만은 섹터로 보면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가 가장 상징적이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그 2차 전지와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섹터는 낙수 효과를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단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소외되지 않을 섹터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특히 제약바이오 뭐 이런 섹터들은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또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주를 산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는 이제 실적이 없는 아직 기대감 구간이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기대감이 제일 많이 지금보다 증폭될 만한 종목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좀 많이 와 있는데 좀 그거보다 더 빨리 갈 만한 것들도 있을까요? 한번 이제 이전 바로 그 직전에 지금 로봇주가 숨고르기 하고 그 이전에 로봇 파동이 있었을 때 좀 소외되어 있었던 로봇주들이 어마무시하게 날아갔어요. 막 그냥 네. 몇백 프로 단위로 그냥 맨날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에 뭐 뉴로메카도 그랬고 뭐 몇 개 종목이 그랬거든요. 뭐 유진로봇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 물론 좋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길게 놓고 보면 결국 그런 시총 높은 기업들이 더 잘 갑니다. 떨어질 때도 낙폭을 방어를 잘하고요.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때 당시에 뭐 안 올라간 건 아니지만 덜 갔는데 지금 보면 제일 먼저 가고 제일 먼저 신고가 뚫고 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누구나 알만한 로봇주 그리고 누구나 알만한 시총 최상단에 있는 로봇주를 바구니 형식으로 담는 게 왜냐면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종목만 담는 건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봐서 바구니 형식으로 시총 최상위부터 있는 종목들 1등부터 한 5등 뭐 여유되면 10등까지 그냥 긁어서 사버리는 게 훨씬 더 저는 밸런스 좋고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아예 그냥 아틀라스 만드는 현대차 그룹이나 아니면 현대차 종목 자체를 사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은 지금 그 로봇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자동차 모멘텀까지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솔직히 지금 투자 시장이 너무 좋아서 이제 차 바꿔야 되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이제 주가가 벌써 보여주는 게 좀 돈 벌었는데 옷 좀 살까?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게 보여주고 있는 게 요즘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잘 눈치 못 채고 있는 게 섬유 의류 유통 그러니까 준내구재, 가방, 신발, 의류 이쪽 브랜드들이 주가가 2월 들어서면서 확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시장 활성화되면서 소비가 이제 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걸 미리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LF라든지 FNF, 영원무역, 뭐 노스페이스 유명하죠. 뭐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징적으로 또 한섬, 네. 뭐 한섬 같은 경우에 백화점 가면 남성복 코너, 여성복 코너에 그냥 쫙 있으면 다 한섬이잖아요. 뭐 타임홈, 뭐 맞아요. 타임, 뭐 그다음에 더캐시미어 이런 거 그냥 지나다니다 보면 보이는 브랜드들이잖아요. 싹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진행 상황이 되다 보면 이제 자동차로 번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현대차 그룹은 그런 점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탄력 있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면 실적, 프리미엄이면 프리미엄, 그러니까 AI 프리미엄이죠. 네. 이것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여전히 전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대차도 뭐 물론 뭐 저점 대비 한 2배, 뭐 많게는 또 3배까지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도 좀 다른 뭐 좀 종목을 고르는 게 좀 나을까? 아니면 그냥 현대차가 나을까요? 저는 이제 그 자동차 모멘텀으로 갈 때는 역시 이제 현대차가 더 잘 갔었는데 그 로봇으로 갈 때는 자동차 모멘텀으로 갈 때는 기아가 좀 더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아가 좀 더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때 아틀라스 로봇 얘기할 때는 기아가 덜 갔거든요. 왜냐면 이제 현대차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뭐 이런 거 기반으로 가는 거니까 기아는 뭐 딱히 뭐 이랬는데 올라가긴 했어도 이제는 이제 자동차 모멘텀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 기아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아예 장기적으로 볼 거면 현대차가 좀 더 매력 있지만 한번 자동차 모멘텀을 기대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기아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 그룹주 안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현대 네. 오토에버, 모비스, 그 다음에 위아 이런 기업들은 이게 제가
제가 그때 당시 처음에 여기 나왔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신나서 얘기했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라고 막 제가 말씀드리기가 더 갈 것 같긴 한데 네. 좀 부담되는 가격으로 좀 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과열될 때는 가능하면 뭐 다른 것도 많으니까 네, 굳이 네. 뭐 새로 들어갈 때는 좀 조심해라. 네, 차라리 자동차 부품주들은 안 간 게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근데 또 SL이나 막 이런 종목들도 가긴 하는데 뭐 코리아 FT나 SJG 세종이나 뭐 한국단자 이런 기업들 안 간 기업들이 덜어 있어가지고 차라리 부품주 쪽을 보시는 게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LG 쪽은 왜 오르는 거예요? LG 쪽. LG는 일단 종목 특성상 기본적으로 좀 늦게 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먼저 가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협력 이슈가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전자도 솔직히 뭐 전자 다 하지. 삼성전자 저렇게 가는데 LG전자 늦게 갈지언정 안 가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로봇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니 지금 AI 시장에서 왜 이렇게 뒤처져 있냐. AI 시장에서도 충분히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물론 프리미엄을 더 받고 먼저 가는 건 맞으나 안 갈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늦게 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로봇 모멘텀도 이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자체적인 모멘텀으로도 엔비디아 협력 모멘텀을 가져갈 거라 엔비디아 협력도 사실 그냥 원래 갈 종목이었는데 그냥 트리거가 된 거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LG는 로봇주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는 그냥 뭐로 봐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AI로 분류해서 AI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AI 산업 사이클 안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는 해석들이 많고요. 뭐 다 하니까. 그렇죠. 왜냐면 네. 복합적으로 다 하거든요. LG그룹이. 2차 전지도 하고 뭐 다 하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그 올해 대세는 어쨌든 로봇인 거는 맞고 로봇과 관련된 어떤 업종들 그리고 로봇에 어쨌든 뭐 한 달에 걸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올해는 좀 약간 주도주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네.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반대로 그러면은 이쪽은 어쨌든 기대감으로만 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로봇주를 살라고 해도 이제 선뜻 막 손이 안 나가는 게 어쨌든 이제 막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죠. 뭐 기대감, 그러니까 실적도 없고 그냥 주가는 이렇고 그러면은 괜히 들어갔다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네. 뭔가 좀 리스크는 없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그 리스크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실적이 제대로 찍히고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 주가가 또 안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네. 리스크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해 볼 만한 포인트를 어디서 찾고 있는 것이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하나의 주류가 되는 기업들 우리가 이제 코스닥을 육성할 때 뭐 솔직히 반도체 소부장이나 제약바이오는 원래 이제 시장의 주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라이징 스타로서 이제 발돋움하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선 라이징 스타가 꼭 필요하거든요.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우량주 애들이 원래 탄탄하던 애들이 한 번 더 도약하면서 끌어올리는 느낌인데 장기적으로 코스닥은 원래 있던 애들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업종, 신흥 업종, 혁신 업종이 시총을 확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붐업시키는 그게 더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말고는 딱히 반대로 생각하면 없다. 네, 왜냐하면 2차 전지도 이제는 사실 혁신 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21년도, 20년도 그때 당시가 혁신이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화 단계로 들어서는 단계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제 제약바이오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혁신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제약바이오는 혁신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항상 있어왔던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이제 라이징 스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닥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도 필요한데 그 기대감을 받아주기에는 기성 업체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려면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금리 올릴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을 따져보더라도 뭐 지금 일각에서는 좀 불안해하는 시선도 있는 게 아니 경제 성장률 저렇게 나가지고 트럼프 저거 지지율 괜찮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2026년을 트럼프가 아예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앱솔루트 블록버스터 이어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작년 4분기 오케이 그때 뭐 관세도 있었고 셧다운도 있었고 뭐 올해 2026년을 준비하는 밑작업 단계였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밑작업을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 경제 성장률 좀 안 좋은 거 오케이 뭐 중국 견제도 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성장하기에 앞서서 돈을 뿌렸는데 낙수 효과가 나오는데 그게 다 고스란히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서 중국이 패권을 뺏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돈 흘러가서 중국이 이제 패권을 뺏는 그 구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구조를 세팅한 거고 올해부터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돈 풀고 이제 혁신으로 가고 이제 성장을 할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성장률이 안 나와 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고 금리 인하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건 혁신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라든지 말씀드렸던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분야는 금리 인상으로 간다, 긴축으로 간다 이러지 않는 이상에는 투심이 쉽사리 꺾일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 지금 어찌 보면 뭐 시장에 막 돈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다 오른 거를 알고도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올 때는 안 오른 거. 좀 조금 더 막 급하게 갈 거 이런 것들을 노리잖아요. 그렇죠. 좀 더. 그리고 이제 상승장이 계속되면 좀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하고 그런 자금들이 아마 이쪽으로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창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원래 있었던 코스닥 업체들, 뭐 예를 들어 뭐 화장품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바이오도 있고, 그쪽도 이제 시총도 크고, 그리고 이제 뭐 원래부터 있었던 곳들인데 거기도 좋아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온도차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올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오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섹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제히 그냥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장주부터 해서 좀 확 올라가는 이걸 이제 기대하는데 그런 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좀 제약바이오는 왜 못 가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24년 말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 트렌드라고 할 수 있었던 이제 가장 상징적인 두 가지 업종이 그 항체약물 접합체 ADC 그 플랫폼 쪽이랑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3대장이라고 불렸었던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는 정말 많이 갔고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정말 많이 갔어요. 그리고 FDA 임상 통과했다라고 얘기 나왔었던 유한양행도 막 신고가 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딱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그냥 상징적인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은 분할했지만 그때 당시 분할 전에 주가가 안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네. 잘 갔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뭐 실적은 안 나오지만 D&D 파마텍이나 뭐 펩트론이나 뭐 또 다르게 이제 올릭스나 이런 종목들도 잘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안 간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 실적 잘 나오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또 안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게 크죠. 그리고 이제 그 피부 미용, 스킨 부스터 이런 거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클래시스 이런 기업들이 정말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은 안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안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이 굉장히 전망이 좋고 좋아지고 있는데도 안 간 기업들. 네. 그래서 상징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종목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다면은 셀트리온, 한미약품 뭐 이런 기업들은 바로바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의 상징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셀트리온이랑 한미약품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도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했고 2024년까지는 셀트리온이 실적이 계속 다운 사이클이었는데 25년부터 완전 바뀌었거든요. 근데 25년도에 주가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5년 말부터 26년 초로 접어들면서 못 가고 있었던 실적 전망 좋고 잘 내고 있는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 간 제약바이오들이 꽤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게 과거에는 그 비만 치료제나 그런 거였지만은 피부 미용 시장이 저는 완전히 또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제약바이오도 물론 좋겠지만 요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료 뷰티? 이런 분야로 넘어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얘네가 갑자기 그 피부과 시술 관련된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도 이거 제약바이오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뭐 보톡스 기업이다, 스킨 부스터 기업이다, 피부과 시술 기업이다 이러면서 막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뷰티로 분류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이런 스킨 부스터, 그 다음에 피부과 시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게 또 관광이랑도 연결이 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14년도, 15년도 당시에 그 중국에서 이제 뭐 유커들 넘어온다 해가지고 관광 엄청 살아나고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불티나게 팔릴 때 그때 명동에서도 막 화장품 쓸어오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물론 화장품도 잘 나가요. 똑같이. 근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한국 관광 오면은 시술을 하는군요. 그렇죠. 완전 패키지로 묶여서 이제 판매가 돼버리니까 이게 수출까지 되면 대박인데 지금 최근에 휴젤이랑 파마리서치가 정말 잘 갔다가 올해 파마리서치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전히 돈은 정말 많이 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 걸로 전망되고 이익 구조도 되게 좋아요. 심지어 저평가되어 있고. 근데 왜 빠졌냐? 이게 좀 불안하게 보는 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파마 리서치 그냥 독보적인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뭐 한스바이오메드 그 LNC 바이오가 리투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은 광고 이런 걸 안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타고 가면서 지금 품절이 나고 품절 대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광고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투오가 완전 떡상하면서 LNC 바이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식으로 가면 파마 리서치 이거 지금 위치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결국 한국에서만 놀면 그 내수에서만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행인 건 관광객들이 와서 써주니까 좀 그런 건 다행인데 한국 사람한테만 파는 건 아니니까 더 중요한 건 해외로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해외로 나갈 거로 이제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앞장서 나가고 있는 게 슈링크의 이제 클래시스거든요. 네. 그래서 클래시스는 주가가 나름 방어를 잘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막 치고 올 때, LNC 바이오 막 이런 기업들 치고 올 때. 그런데 어쨌든 파마 리서치는 수출에 있어서 조금 지금 뒤처졌다라고 평가를 받다 보니 한국 안에서 밥그릇 싸움 하면은 좀 실적은 잘 나고 있는 건 맞는데 전망이 조금 위태로울 수도 있다 하니까 빠졌지만 거기를 파고 들어온 LNC 바이오 주가가 올라간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계속 이럴까? 시장이 이제 지금 현재 좋은데 뭐 수출을 안 할까?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클래시스가 하면 이제 다른 기업들도 치고 나갈 거라고 봐서 지금 이런 그 의료 뷰티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전망이 저는 꽤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지금 실적 전망이 좋은데 못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또 국민 기업 뭐 다 아는 기업 중에 동국제약 모르는 분 없잖아요. 네. 대웅제약 뭐 우루사 이런 거 다 아니까. 그래서 동국제약,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정말 아직 못 갔는데 이익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LNC 바이오의 리투오 같은 경우에도 휴메딕스라는 기업이 원래 이제 톡신하는 기업이거든요. 보톡스 쪽. 근데 휴메딕스, 네. 휴메딕스랑 이제 그 휴젤이 경쟁 구도였어요. 보톡스 네. 시장 이제 톡신 시장에서 보톨리늄 톡신, 그다음에 히알루론산 필러 이걸로 이제 휴젤이 유명했는데, 근데 이제 이 휴메딕스가 사실 좀 뒤쳐졌어요. 막 뭐 거기서 좀 분쟁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확장하는 데 있어서 뒤쳐지고 이랬는데 지금 그 LNC 바이오 리투오를 공동 개발해가지고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게 휴메딕스입니다. 네. 근데 얘도 지금 주가가 별로 안 갔어요. 리투오는 그렇게 날아갔는데. LNC 바이오는 올라가는데. 네, 휴메딕스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기회가 있고 한 번 갔다가 무너지고 LNC 바이오는 갔는데 휴메딕스는 그냥 계속 제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눈여겨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 뭐 동국제약 그다음에 이제 대웅제약 뭐 휴메딕스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적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데 못 가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는 지금 실적 모멘텀만 보고 투자를 고려하시더라도 완전 노다지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이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도 좋은 건가요? 투자하기가? 저는 일단 대형주니까.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간다라고 그랬을 때 안 갈 수 없는 종목군들이라고 봐요. 뭐 실적이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실적 전망도 좋고 실적 잘 내고 있어가지고 제약바이오로 돈 들어오는데 안 갈 기업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피부 미용 쪽이 좋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제약바이오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화장품 쪽은요? 그럼 화장품은 예상보다는 좀 별론 거야? 피부 미용이 뜨면 화장품을 같이 쓰나요? 일단 이제 화장품 쪽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출로 확 치고 가면 모르겠는데 관광 와가지고 쓰고 가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시술은 그냥 말 그대로 경험으로 또 가는 것도 있는데 제품을 사가지고 가는 영역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 이제 화장품이나 뷰티 쪽이 각광받을 거로 보고 있고 요즘에 또 화장품이 예전처럼 그냥 화장품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 뷰티 디바이스랑 같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APR을 대장주로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고 실제로도 그러니까요. 아모레퍼시픽 네. 뛰어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APR이 처음에 엄청나게 떡상을 했던 것이 사실 화장품보다도 뷰티 디바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많이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면 화장품 침투력을 높여준다. 많이들 하세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이거 화장품을 바르고 흡수율을 훨씬 높여준다 그래서 화장품 바르고 그래서 APR이 지금 같이 그러니까 패키지로 팔아요. 우리 화장품 바르고 이거 디바이스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수출도 너무 잘하고 있고 뭐 여담이지만 제가 예전에 그 APR을 상장할 때부터도 관심 있게 보고 너무 좋게 봤던 게 그때 별칭이 있었어요. 그 APR 대표님 그 창업주분이 현실판 진도준이다. 왜 나이도 어리시고 송중기 닮았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연세대 출신이신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마케팅으로 사업 시작했던 거로 제가 막 인터뷰 자료를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화장품이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진짜 남는 장사거든요. 근데 이게 마케팅이 그만큼이나 엄청 중요해요. 근데 그 마케팅 속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거기서 이미 도 같으신 분이니
개인이 창업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냥 직접 마케팅해서 하면 더 잘하겠는데 해서 했더니 APR이 그냥 이렇게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창업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또 신뢰가 간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뷰티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APR이 이제는 그 화장품 뷰티 쪽에서는 상징적인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APR이 신고가를 쓰냐 못 쓰냐에 따라서 화장품 섹터 전반에 걸쳐서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결국 반도체가 가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가져야 반도체가 좋은 거지, 이런 개념으로 이제 APR을 보셔야 되고, APR이 최근에도 신고가를 또 쓰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PR이 이렇게 신고가를 쓰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그 화장품 기업들, 뭐 뷰티 디바이스 기업들이 더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수출에서도 지금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뭐 2등 기업이지만 아모레퍼시픽이나 지금 수출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뭐 달바글로벌 이런 기업들도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 결국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뭐 OEM, ODM 화장품을 실제로 만드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화장품 기업 APR이 만드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물론 만들겠지만 화장품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화장품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자기 회사 딱지 붙여서 팔고 이런 거잖아요. TSMC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 잠깐 그 금강제화라고 구두 네. 파는 데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금강제화에서 만드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공장에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네. 수선 맡기면 뭐 A 공장, B 공장, C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닥스도 만들고 막 뭐 이런다 하더라고요. 금강제화만 만드는 네. 게 아니라. 이렇듯이 제조를 하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제조하는 게 또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이 아주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움직일 수 있고, 또 화장품 용기 관련된 종목인 펌텍 코리아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파생을 시켜서 보실 만한 게,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도 있잖아요. 뭐 클리오도 있고 뭐 이거저거 많잖아요 하는데, 시총 너무 작은 종목은 저는 조금 이제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왜 시총이 작은 걸 피하라고 하는 걸까요? 일단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도 많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화장품 산업도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조금 밀려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나갔으면 실적으로 바로바로 확확 치고 가야 되는데, 속도감에서 이제 밀려버리게 되면 결국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대기업들이 그냥 장악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고, 변동성 자체도 너무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보더라도 차라리 말씀드렸던 시총 최상단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큰 대형주들도 좋은데 굳이 뭐 작은 걸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곳이 아무래도 이 코스닥 그렇죠. 쪽이니까 네. 조심해라. 지금 분위기가 뭐 다 좋아서 그런데 결국에 뭐 1년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 한 번은 뭐 또 이렇게 조정도 오고 뭐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26년도에 제일 좋은 어떤 뭐 조정 왔을 때 꼭 담아야 되는 섹터 순위를 뭐 굳이 매긴다면 뭐 로봇이 1등인가요? 우선은 아니 반도체가 먼저일까요? 저는 지금 이제 안 올라간 종목들부터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좀 이것도 투자 성향인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성향이신 분들은 물론 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력 인프라, 네. 그다음에 반도체 하드웨어를 보시는 게 맞겠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아직 안 올라간 종목도 너무 많고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도 많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라든지 코스닥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만한 종목들,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네. 이러한 섹터를 말씀드리고 피부 싶고, 미용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예, 거기 엮여가지고 화장품을, 뷰티를 거기 같이 네. 좀 엮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뭐 자동차는 이미 갔지만 경기 민감주의 상징적인 게 철강, 화학, 그러니까 뭐 정유화학이나 뭐 석화기업들 그런 쪽이잖아요. 이런 쪽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인프라. 그래서 그때 제가 첫 촬영 때 네. 나중에 이제 건설도 저는 갈 것 같은데 했었는데, 아 근데 요즘 건설이 너무 안 좋다 이러면서 건설은 안 좋아요. 네 하셨잖아요. 근데 원전만 좋아야지. 원전만. 그래서 사실 화학이나 철강도 요즘에 너무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 쪽에서 대놓고 이제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지원책이 나오고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건설은 살릴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건설도 갈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떤 개념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냐면, 이제 그 미국 중심으로 해서 그 인프라 사업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삼성물산이나 네. 현대건설, 그다음에 뭐 대우건설, DLNC 이런 그 큰 기업들이 원전 건설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이제 건설 모멘텀을 받으면서 인프라가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경기 민감 업종의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결국 인프라이기도 해서, 2018년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남북 경협 모멘텀으로 맞아요. 그때 당시에 뭐 건설뿐만이 아니라 뭐 철도, 뭐 그냥 인프라 쪽에 완전히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올라갔는데, 그 정도면은 거의 저는 마지막 파동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인프라, 건설 모멘텀이 올라갈
정도면 시장의 마지막 파동이 좀 오고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봅니다. 결국에 마지막까지 가면 뭐 정말 다들 막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안 오른 거 뭐야 하면서 막 이제 돈이 막 가는 뭐 그런 약간 일종의 광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오히려 좀 잘 노려서 먼저 들어가 있든지 반대로 그런 게 오르면은 잘 나오든지.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 주식 시장이. 결국엔 또 한 번도 올 텐데 그때도 잘 나와야 되니까. 그때 너무 네, 맞아. 한번 꺾이면 그때 꺾였을 때 이제 돈이 또 다른 데로 이동하니까 네. 말씀 제가 드렸던 철강 화학은 이제 해도 늦지 않고 2차 전지 철강 화학 건설 기계 정도는 네. 늦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직 광기도 아니고 뭐 엄청 간 것도 아니니까 미리미리 진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대 대표님 모시고 뭐 여러 가지 섹터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실제 어떤 종목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달리는 말에 타는 거는 어찌 보면 마음은 편한데 타다가 실수하면 꼬꾸라질 수도 있고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말이 이제 지쳐서 또 쓰러질 수 있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아직 안 오른 것들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달리는 거에 안 탔다 소외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한 10%만 태워라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투자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